조선의 한 임금이 병상에서 갑자기 포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겨우 구해 올린 것은 우리가 아는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리를 맞아 반쯤 익은 산포도. 그런데 임금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왕이 먹고 싶다는데 왜 하필 반쯤 익은 산포도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조선의 포도는, 이 장면은 태조실록에 나옵니다. 탁삼비 98년 태조가 병중에 수정포도를 먹고 싶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정포도라는 말을 오늘날 품종명처럼 읽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맑고 투명해 보이는 귀한 포도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특정한 과실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왕자와 관리들이 포도를 널리 찾았고, 마침내 한 관리가 서리를 맞아 반쯤 익은 산포도 한 상자를 바쳤습니다. 태조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짧은 기록 하나가 조선의 포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포도는 흔한 후식이 아니라 계절을 놓치면 사라지는 산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조선 문헌에 포도라고 나오면 우리는 자동으로 오늘날 마트의 포도를 떠올립니다. 알이 크고 송이가 풍성하고 품종 이름이 붙어있는 재배포도 말이죠. 하지만 옛 기록의 포도는 훨씬 넓은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루, 산포도, 재배포도가 뒤섞여 나타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포도의 옛 이름으로 머루나 머리를 들고 한자 이름으로 산포도 같은 표현도 함께 설명합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 강원도에서 포도와 다래가 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머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포도는 포도밭보다 산비탈과 먼저 연결됩니다. 머루를 떠올려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머루는 알이 작고 껍질이 진하며 맛은 달기만 하지 않습니다. 새콤하고 떫고 진합니다. 산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머루와 산포도는 자연이 정해준 짧은 계절의 과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일을 냉장고와 유통망으로 생각하지만 조선의 과일은 장소와 달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산에서 났는지, 어느 달에 익는지, 서리가 오기 전인지 뒤인지가 맛과 가치의 일부였습니다. 이 계절감은 왕실 의례에서도 보입니다. 종묘에 제철 새 음식을 올리는 천신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조상에게 그 계절의 첫 산물을 알리는 의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에는 청포도,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포도가 단순히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이 아니라 국가의 의례적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의 청포도와 9월의 산포도, 이름만 들어도 익어가는 정도와 계절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조선 사람들은 포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를 통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깊어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포도와 머루를 그냥 생으로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헌에는 포도주와 머루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림경제에는 포도주와 머루주의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고 지복유설에는 오래가는 술로 포도주가 언급됩니다. 임원경제지에는 포도소주도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곧바로 오늘날의 와인 문화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유럽식 와인처럼 포도 품종, 숙성, 산지, 병입을 따지는 세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조선에도 포도와 머루를 저장하고 발효시키고 술로 만들어 즐기는 지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산에서 따온 과실은 그냥 한철의 맛으로 끝나지 않고 항아리 속에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먹는 포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는 포도였습니다. 조선의 공예와 그림 속에서 포도는 아주 매력적인 소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송이는 알이 많습니다. 덩굴은 길게 뻗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다남, 다복 같은 상징과 연결되기 좋았습니다. 자손이 많고 복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물론 모든 포도 그림을 무조건 다산의 상징 하나로만 해석하면 지나칩니다. 그래도
포도가 길상, 그러니까 좋은 일을 바라는 문양으로 사랑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 후기 백자에는 포도 덩굴이 기물 전체를 감싸듯 그려졌고 포도무늬 필통처럼 선비의 책상 위 물건에도 포도가 들어갔습니다. 먹거리였던 포도가 글 읽는 공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회화에서도 포도는 존재감이 컸습니다. 조선 전기의 황집중이라는 화가는 포도, 그림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으로 그린 포도, 이른바 묵포도는 단순한 과일 정물화가 아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덩굴, 번지는 먹, 알알이 맺힌 포도송이를 통해 선비적 취향과 필묵의 솜씨를 보여주는 소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포도는 그림으로 그리기에 정말 좋은 식물입니다. 한 식물 안에 붓이 놀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조선의 포도는 입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눈과 손끝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원산지와 문화 전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포도 문양은 한반도 안에서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포도 덩굴 무늬는 서역과 중국을 거쳐 동아시아로 퍼진 장식 전통과 관련이 깊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도 포도 당초문 같은 무늬가 와당과 장식에 응용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식물의 이미지가 실제 식생활보다 먼저 혹은 다른 경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머루를 따 먹으면서도 동시에 멀리서 전해진 포도 덩굴 문양을 아름다운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포도는 하나의 원산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산속의 머루, 궁중의 산포도, 외래적 문양, 선비의 묵포도가 한데 얽힌 문화적 덩굴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용자가 던진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술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왜 서양권에서는 발달하지 않았을까? 얼핏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서양에서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효과가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동아시아에서 오래 이어졌다는 사실이 곧 현대의학적으로 모든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문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어떤 증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근거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지식이 어느 지역의 제도와 세계관 속에서 주류가 되느냐는 전파의 문제입니다. 현대 자료들은 침수를 만병통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통증이나 오심 같은 영역에서 제한적인 도움 가능성을 말하지만 질환마다 근거 수준과 효과 크기가 다릅니다. 만성요통 연구에서도 가짜 침과 비교해 통증 완화가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환자에게 충분히 크게 느껴지는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침술이 늦게 주류 연구 대상이 된 배경에는 해부학과 실험의학 중심의 의료제도, 전파 경로, 문화적 거리감도 작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서양식 와인 문화가 조선에서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선의 포도 문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화가 상과 의례와 문양의 방식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조선의 포도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를 하나의 과일로 생각하지만 조선에서 포도는 여러 층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왕이 병상에서 찾은 귀한 산과였고 강원도의 산비탈에서 나는 머루였고 종묘의 계절을 알리는 제물이었고 항아리 속에서 술이 되는 재료였고 백자와 필통과 그림 속에서 복을 부르는 문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포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무슨 과일을 먹었는지 아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절을 어떻게 느끼고 외래 문화를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바꾸는지 보는 일입니다.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든 태조 앞에 놓인 것은 완벽하게 익은 포도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리를 맞은 반쯤 익은 산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 과실은 더 조선적입니다. 산에서 어렵게 구했고 계절의 끝을 붙잡고 있었고 왕조의 기록 속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포도는 한 알의 과일이 아니라
상과 계절과 상징이 한 송이에 매달린 문화의 이름이었다.